춘천시 중심가의 한적한 거리에 위치한 안생부림 전문 클리닉은 오랫동안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들에게 성지와도 같은 곳으로 여겨져 왔다. 밖에서 보면 평범한 3층짜리 흰색 건물이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언제나 희망이라는 공기가 짙게 배어 있었다. 대기실 벽에는 딱딱한 의료 포스터 대신 통통하고 귀여운 아기들의 사진과 부모들이 직접 쓴 감동적인 감사 편지들이 가득 걸려 있었다. 그 아이들의 미소 한가운데에는 클리닉의 설립자이자 정신적 지주인 이민환 원장의 사진이 있었다. 그는 온화한 미소와 높은 이마, 그리고 지성과 덕망이 느껴지는 총명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수백의 가정에게 그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구세주이자 기적을 베푸는 명이었다. 2018년 5월의 어느 아침 희망으로 가득 찬 그 공간에 김준호 박민영 부부가 앉아 있었다. 30세의 건설 엔지니어인 준호 씨와 24세의 초등학교 교사인 민영 씨는 결혼한 지 4년이 되었고 부부 사이는 매우 좋았으며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지만 단 한 가지 아이가 없다는 불완전함이 있었다. 그들은 지역 병원부터 서울의 대형 병원까지 여러 곳을 다녔지만 의사들은 모두 두 사람의 생식 건강이 완전히 정상이며 불임의 원인이 불명확하다고 결론 내렸다. 집안의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바라는 갈망은 날이 갈수록 커져 젊은 부부의 삶을 짓누르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되었다. 특히 양가 가족들의 재촉 섞인 질문에 직면할 때면 더욱 그랬다. 지인에게서 이 원장과 그의 신통한 치료 이야기에 대해 듣게 되자 그들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주저없이 그를 찾아왔다. 이 원장은 매우 따뜻하고 친절한 태도로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기존의 검사 결과들을 꼼꼼히 살피고 부부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한참의 상담 끝에 그는 아름답고 선한 얼굴의 젊은 아내 민영 씨를 보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두 분의 경우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아내분의 체질이 조금 특별해서 자연 임신이 어려운 것뿐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매우 효과적인 심층 개입 요법이 있습니다. 특히 부인처럼 젊은 분들에게는 더욱 효과가 좋죠. 이곳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아주 많이 성공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준호 씨와 민영 씨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은 듯 기뻐했다. 이 원장은 치료 과정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며 그중 직접적인 호르몬 자극 및 균형 시술이라고 부르는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계에서 민영 씨는 가벼운 진정제를 투여받아 몸 특히 자궁 근육을 완전히 이완시켜 개입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만들게 된다. 그는 이 시술이 절대적인 무균 상태와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남편은 밖에서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의 명성과 전문성을 전적으로 신뢰한 준호 씨 부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치료 계획에 따르기로 동의했다. 민영 씨는 그 중요한 시술이 있던 날을 기억했다. 그녀는 깨끗한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다. 간호사가 팔에 주사를 놓자 그녀는 금세 몸이 나른해지고 졸음이 쏟아지더니 깊지 않은 잠에 빠져들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흐릿하게 느껴졌다. 깨어났을 때 그녀는 약간의 어지러움과 피로감을 느꼈다. 이 원장은 그것이 진정제의 일반적인 부작용이며 잠시 쉬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다. 그 치료를 받은 지 불과 2달 후 민영 씨는 임신 소식을 알렸다. 9개월 10일 후 건강하고 토실토실한 사내 아이가 양가 가족의 무한한 축복 속에서 태어났다. 아이의 이름은 김지훈이라고 지었다. 준호 씨 부부는 두둑한 선물을 들고 이 원장에게 감사를 표했고 그들이 아는 다른 불임 부부들에게 이 명의를 소개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3년 동안 안생 클리닉의 명성은 점점 더 널리 퍼져나갔고 이 원장은 100상이 넘는 부부를 성공적으로 치료하여 수백 가정에 기쁨을 안겨주었다. 시간이 흘러 지훈이는 무럭무럭 자랐고 클수록 총명하고 사랑스러워졌다. 아이는 온 가족의 중심이었고 준호 씨의 자랑이었다. 하지만 지훈이가 2살쯤 되었을 때 준호 씨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모호한 의심과 질문이 세월과 함께 점점 커져갔다. 아들인 그 아이가 자신을 조금도 닮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아이는 쌍꺼풀이 진 동그랗고 큰 눈에 오똑한 콧날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부모 형제에 이르기까지 그의 가족은 모두 헛꺼풀에 까무잡잡한 피부 그리고 뭉툭한 코를 가진 전형적인 한국인의 모습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유전의 우연일 뿐 아이가 외가 쪽 누군가를 닮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친구들의 농담이나 친척들의 무심코 던지는 말들, 지훈이는
아빠를 하나도 안 닮았네. 엄마를 다 닮았나 봐. 혹은 준호야, 너 남의 자식 키우는 거 아니냐. 같은 말들이 그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밝혔다. 그 의심은 독사처럼 매일 그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그는 까다로워지고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를 사랑했지만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질문이 되살아나 그를 괴롭혔다. 그는 늘 순하고 깨끗하다고 믿었던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부정을 저지른 것일까? 하지만 그는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민영 씨는 가정적인 여자였고 수업 시간 외에는 집에서 남편과 아이를 돌볼 뿐 의심스러운 관계는 전혀 없었다. 결국 이 고통을 더는 견딜 수 없었던 그는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 진실이 아무리 잔인할지라도 그는 지훈이가 자고 있을 때 몰래 머리카락 몇 가닥과 자신의 손톱 조각을 채취했다. 아내에게는 서울로 며칠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혼자 수도로 올라가 신뢰할 만한 유전자 검사센터를 찾았다. 그는 거의 일주일 동안 결과를 기다려야 했다. 그 일주일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고 자신이 틀렸기를 바라면서도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에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보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인된 봉투를 받았고 그것을 열 때 그의 손은 떨렸다. 안에는 복잡한 과학용어로 가득한 검사 결과지가 있었지만 맨 아래에 있는 결론은 망치가 머리를 내리치는 것처럼 명확하고 단호했다. 24개 유전자좌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김준호 씨는 김지훈 군의 친부일 가능성에서 배제됩니다. 친자관계 확률은 0%입니다. 준호 씨의 세상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손에 들린 검사 결과지는 갑자기 천근만근 무거워져 그를 고통과 분노, 굴욕의 시면으로 끌어내렸다. 그는 얼어붙었다. 배신당하고 속았다. 그토록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자신의 핏줄이 아니었다니. 분노가 모든 것을 압도하며 치솟았다.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집으로 달려갔다. 아내가 아이와 즐겁게 놀고 있는 것을 보자마자 그는 아무 말 없이 검사 결과지를 아내의 얼굴에 던지고는 그녀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 쌍년아, 어떤 놈이랑 잤어? 그놈이 누구야? 그는 광기 속에서 소리쳤다. 민영 씨는 결과를 읽고 충격에 빠졌다가 남편의 다리를 붙잡고 무릎을 꿇고 울며 애원했다. 그녀는 자신은 결백하며 결혼한 날부터 다른 어떤 남자와도 선을 넘은 적이 없다고 한사코 주장했다. 여보, 맹세할게. 난 당신한테 잘못한 거 없어. 난 당신밖에 없어. 나도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어쩌면 병원에서 검사를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그때 준호 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이 배신당했다는 사실만을 인지할 뿐이었다. 말다툼과 폭행은 계속되었다. 그러다 절망과 공황 속에서 남편에게 벽으로 몰렸을 때 민영 씨는 문득 한 가지를 떠올렸다. 그녀는 이 원장의 특별한 시술 후에 느꼈던 피로감과 어지러움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그 방에 의심스러울 정도로 조용했던 분위기와 깨어났을 때 자신을 보던 의사의 어딘가 이상했던 눈빛을 기억해냈다. 그녀의 머릿속에 끔찍한 의심 믿을 수 없지만 유일하게 합리적인 가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그 의심을 남편에게 털어놓았다. 준호 씨는 진정한 후에야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렇다 모든 것은 그 클리닉에 다녀온 후부터 바뀌었다. 그들이 그토록 존경했던 존경스러운 의사 명의가 그렇게 파렴치한 짓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을까? 그 생각은 미친 것 같았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비합리적인 일들과 맞아떨어졌다. 그 질문에는 답이 필요했다. 준호 씨는 이 일이 더 이상 자신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만약 그들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많은 다른 가정이 희생양이 되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다른 아이들이 그 거짓 속에서 태어났을까. 그는 모든 것을 명백히 밝히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그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들고 춘천지방경찰청을 찾아가 이민환 원장의 의심스러운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준호 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춘천지방경찰청 형사관은 이 사건이 극도로 심각하고 복잡한 성격을 띈다고 판단했다. 이는 한 사람의 명예와 인격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수백 다른 가정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의료인의 윤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뒤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날 밤 즉시 형사과장인 황민덕 총경이 직접 지휘하는 비밀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다. 그는 신중함, 결단력, 그리고 대규모 사건 조직 능력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특수본은 즉시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그들이 가진 유일한 증거는 사설기관의 유전자 검사 결과,
하나와 1년도 더 전에 마취 후 겪었던 어지러운 느낌에 대한 아내의 의심 가득한 진술뿐이었다. 이것은 이민환 원장처럼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가진 사람에 대해 공개적인 형사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너무나도 약한 증거였다. 확실한 근거 없이 소환이나 압수수색과 같은 성급한 조치는 큰 스캔들을 일으켜 수사에 차질을 빚게 하고 용의자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줄 수 있었다. 황 총경은 이민환처럼 교활하고 늙은 여우의 가면을 벗기기 위해서는 정면 공격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조용한 수사를 시작하고 원거리에서 정보를 수집하며 행동에 나서기 전에 튼튼한 그물을 쳐야만 했다. 수사 계획은 치밀하게 세워졌다. 형사들은 여러 팀으로 나뉘었다. 첫 번째 팀은 이 원장의 신상 경력, 사회적 관계에서부터 재정 상황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개 및 비공개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맡았다. 두 번째 팀은 안생 클리닉에서 성공적으로 치료받은 모든 부부의 명단을 재검토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특히 박민영 씨의 경우처럼 25세 미만의 젊은 아내들에게 주목했다. 세 번째 팀은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임무로 여성 형사를 환자로 위장시켜 클리닉에 잠입시켜 내부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특별 임무를 부여받았다. 첫 번째 팀의 조사 결과 이민환은 거의 완벽한 외피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52세로 높은 전문 지식을 가졌으며 아내도 의사인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자녀들도 성공했다. 재정적으로 그는 매우 부유하고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불법적인 흔적은 없었다. 그는 동료와 환자들에게 온화하고 덕망있으며 직업에 헌신적인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런 사람은 병적이고 파렴치한 범죄자일 리가 없어 보였다. 두 번째 팀의 결과는 더 우려스러웠다. 3년 동안 총 112쌍의 부부가 안생 클리닉에서 치료받은 후 아이를 가졌다. 그중 86건이 25세 미만의 아내였고 모두 특별치료법을 적용받았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비율이었고 의심스러울 정도로 우연의 일치였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여전히 추측에 불과했다. 특수부는 직접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다. 이 중책은 젊고 아름다우면서도 매우 똑똑하고 예리하며 강한 정신력을 가진 여성 형사 하빈나 경위의 어깨에 놓였다. 그녀는 남성 형사와 함께 불임 부부로 위장하여 이 원장의 클리닉을 찾는 임무를 받았다. 연극은 정교하게 준비되었다. 빛나와 그녀의 동료는 3년 동안 아이가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 부부인 최민수, 이지은으로 위장하여 안생 클리닉을 찾았다. 그들은 경찰 소속 의료 전문가들이 준비한 준호 씨 부부와 똑같은 상태를 보여주는 가짜 진료 기록을 가지고 갔다. 이 원장은 평소처럼 따뜻하고 전문적인 태도로 그들을 맞이했다. 서류를 검토하고 빛나를 진찰한 후 그도 똑같은 결론을 내렸다. 부인의 체질이 조금 특별하군요. 하지만 25세 미만의 젊은 분이라 제 심층 치료법에 아주 적합합니다. 성공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원장이 가벼운 마취와 함께 직접적인 호르몬 자극 및 균형 시술을 제안했을 때 빛나는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동의했다. 상세한 행동 계획이 수립되었다. 빛나는 초소형 녹음 장비를 착용할 것이고 한 팀의 형사들이 밖에서 대기하며 신호가 오면 즉시 진입할 준비를 할 것이었다. 이 계획은 깨끗한 손작전으로 명명되었다. 목표는 이 원장의 범죄 현장을 덮치는 것이었다. 시술 당일이 되었다. 이지은으로 위장한 빛나는 시술실로 안내되었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긴장감 때문에 쿵쾅거렸다. 작은 실수 하나가 작전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간호사에게 주사를 맞은 후 빛나는 정신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진 척했다. 그녀는 숨소리를 조절하고 온몸의 긴장을 풀려고 노력했지만 귀와 정신은 완전히 깨어 주변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원장의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들었다. 간호사가 방을 나가고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바로 지금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원장은 매우 부드럽고 전문적으로 몇 가지 일반적인 진찰만 했을 뿐이다. 약 15분 후 그는 간호사를 불러 시술을 끝내고 방을 나갔다. 빛나는 매우 실망하고 혼란스러웠다. 왜 그는 행동하지 않았을까? 그가 무언가 의심한 것일까? 아니면 특수본의 가설이 틀렸던 것일까? 전체 상황을 다시 분석한 특수본은 그들이 이민환의 교활함을 너무 얕봤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늙은 여우였고 이 새로운 부부에게서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챘을 수도 있었다.
혹은 단순히 환자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깨끗한 손작전은 실패했다. 이 실패로 특수본은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수사할 방향이 거의 바닥났고 범인은 눈앞에 있었지만 너무나 완벽한 외피에 쌓여 있었다. 시간의 압박은 점점 더 심해졌고 빨리 증거를 찾지 못하면 새로운 희생자가 더 나올 수 있었다. 황 총경은 전략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강간 행위를 공격할 수 없다면 그의 직업적 활동을 공격하여 안생 클리닉 운영에서 아주 작은 위법 행위라도 찾아내기로 했다. 그는 이민환처럼 병적인 심리를 가진 자는 주된 범죄를 아무리 교묘하게 숨기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허점을 드러낼 것이라고 믿었다. 경제 및 약품 관련 수사 경험이 있는 형사들로 구성된 새로운 팀이 꾸려졌다. 그들의 임무는 지난 3년간 안생 클리닉의 모든 재무 활동과 의약품 공급원을 샅샅이 뒤지는 것이었다. 이것은 극도로 세심하고 지루한 작업이었다. 그들은 세무 당국 그리고 이 원장의 클리닉에 약품을 공급했던 크고 작은 제약 유통업체들과 협력해야 했다. 정당한 업무상의 이유와 다른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그들은 수백 건의 영수증 증빙 서류, 출고 전표를 수집했다. 몇 주 동안 서류 더미에 파묻혀 지내던 한 젊은 형사가 엄청난 이상점을 발견했다. 안생 클리닉이 구매한 약품 목록 중에 마취 진정제인 프로포폴이 엄청난 양으로 구매된 것이었다. 계산에 따르면 이 원장이 지난 3년간 구매한 프로포폴의 양은 수천 명을 깊은 마취 상태에 빠뜨릴 수 있는 양으로 소규모 불임 전문 개인 병원에서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숫자였다. 이론적으로 강력한 마취제 사용은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 곳이었다. 게다가 구매 영수증은 이 약품이 매달 정기적으로 구매되었고 젊은 여성 환자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시기에 급증했음을 보여주었다. 이것이야말로 특수본이 찾고 있던 결정적 증거, 스모킹건이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물적 증거이자 의료법 위반이었다. 마취제를 이처럼 대량으로 남용하고 구매한 것만으로도 심각한 법률 위반 행위를 구성하기에 충분했다. 이 증거와 준호 씨 가족의 최초 고소장을 손에 쥔 황 총경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충분하고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그는 직접 모든 서류를 들고 춘천지방검찰청으로 가서 협의했다. 증거, 특히 비정상적인 프로포폴 구매 영수증을 검토한 후 검찰은 안생 클리닉 전체와 이민환 원장의 자택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영장을 승인했다.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기관이 모든 진료 기록 회계 장부, 컴퓨터 장비 및 의심스러운 약품을 압수할 권한을 부여했다. 조용한 수사는 끝났다. 마지막 그물이 펼쳐졌다. 다음 날 아침 대규모 경찰력이 갑자기 안생 클리닉을 덮쳤다. 새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진료 중이던 이민환은 완전히 허를 찔렸다. 그는 경찰이 자신의 직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의 평소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던 표정은 마침내 사라지고 감출 수 없는 당황과 두려움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압수수색은 전면적으로 진행되었다. 모든 서류 진료 기록 장부와 컴퓨터 장비 하드 드라이브가 모두 봉인되어 압수되었다. 한편 이 원장의 자택에서도 다른 팀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확보된 모든 전자기기는 즉시 사이버 수사팀으로 이송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합법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손에 쥐었기에 그들은 분석할 모든 권한을 가졌다. 그들은 이 원장의 복잡하게 암호화된 컴퓨터와 마주했지만 하드웨어에 직접 접근할 수 있었기에 작업은 더 순조로웠다. 이틀간의 밤샘 작업 끝에 그들은 마지막 암호화 계층을 뚫었고 그 안에서 발견한 것은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연구 및 최적화 프로토콜이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이 있었다. 그 안에는 그가 특별 치료를 했던 25세 미만의 여성 환자 86명의 상세한 명단이 있었다. 각 이름에는 고유한 기호 시술 날짜가 기록되어 있었고 결과라는 이름에 비고란이 있었다. 결과란에는 성공 씨앗 심기 성공과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고 심지어 좋은 씨앗 성장 잠재력 높은과 같은 병적인 메모도 있었다. 이것은 진료 기록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리품 목록이자 교묘하게 위장된 범죄 일지였다. 그것은 범죄자가 자신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다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병적인 심리, 즉 신 콤플렉스 갓 컴플렉스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이 문서는 강간의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이 원장의 의도와 환자를 의도적으로 분류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그것이 바로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 하지만 이 원장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특수본은 그 이상의 것이 필요했다. 그들은 박민영 씨 외에 고소에 나설 용기가 있는 피해자가 최소 한 명 더 필요했다. 그 범죄 목록을 바탕으로 그들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몇몇 사례를 추려냈다. 남편이 자주 출장을 가거나 특별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이었다. 그들은 23세의 이서연 씨에게 접근하기로 결정했다. 그녀에게는 거의 2살 된 아들이 있었고 남편은 교량 건설 엔지니어로 프로젝트에 따라 몇 달씩 먼 곳에서 일하다가 한 번씩 집에 돌아왔다. 형사들은 매우 교묘하고 신중하게 서연 씨에게 접근했다. 그들은 사건에 대해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하러 온 동네 경찰관인 척했다. 점차 그들은 대화를 그녀의 아들 쪽으로 유도하며 아이가 건강하고 똑똑하다고 칭찬한 뒤 무심코 한마디 던졌다. 아이가 아빠는 별로 안 닮았네요. 엄마를 다 닮았나 봐요. 그 말은 비록 무심코 한 말이었지만 서연 씨의 남편 역시 마음속에 몰래 품고 있던 의심을 정확히 건드렸다. 그 대화 후 형사들은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며 전화번호를 남겼다. 며칠 후 아내와 힘든 대화를 나눈 서연 씨의 남편이 직접 특수본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자신도 오랫동안 의심을 해왔으며 이제는 정확한 답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과 협력하여 비밀리에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는 데 동의했다. 검사 결과는 다시 한번 잔인한 진실이었다. 그는 아이의 친부가 아니었다. 2건의 고소장 부인할 수 없는 2개의 유전자 검사 결과, 그리고 특히 복원된 연구 및 최적화 프로토콜 파일을 가지고 특수본은 존경받는 의사의 가면을 벗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민환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이 집행되었다. 조사실에서 이민환과의 신문은 진정한 심리전이었다. 그는 똑똑하고 학식이 있으며 매우 오만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이것이 자신을 모함하고 명예를 훼손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그는 환자 분류는 단지 과학 연구를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황총경이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지만 아내가 모두 그에게 치료를 받았고 둘 다 친부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 2 남자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씨앗 심기, 성공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인쇄된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자 이민환은 모든 연극이 끝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소리치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그는 잠시 조용히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어 차가운 눈빛으로 형사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자백하기 시작했다. 그의 자백은 범죄자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에 대해 설교하는 광신도의 말과 같았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강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을 불행한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은혜로운 행위, 신성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편 쪽 문제로 인한 불임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성공률이 낮은 시험관하기 시술 대신 건강하고 똑똑한 남성인 자신의 씨앗으로 직접 씨앗을 심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에게 신이 될 권리, 새로운 생명을 결정하고 창조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다. 그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고 단지 자신의 숭고한 사명이 발각된 것에 대한 아쉬움만 있을 뿐이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우수한 아이들을 만들어 사회에 복을 베풀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민환의 병적이고 오만한 자백은 그의 범죄를 공식적으로 종결시켰지만 그것은 매우 큰 사회적 비극의 시작을 열었다.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자 엄청난 충격파가 일었다. 안생 클리닉에서 치료받았던 수백 쌍의 부부들이 경찰서와 유전자 검사센터로 몰려들었다. 광범위한 신뢰의 위기와 가정의 행복 위기가 발생했다. 땅으로 진실을 알게 된 남편들 중 일부는 아내를 폭행하고 버렸다. 가정이 파탄나고 이혼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이들은 순식간에 무고한 희생자가 되어 사랑했던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악마의 피를 반쯤 물려받은 존재가 되었다. 수백 가정이 이 잔인한 진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르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전 사회적인 분노 앞에서 이민환은 자신의 죄와 마주해야 했다. 춘천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인 이민환에게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점과 직업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점을 들어 강간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은 내려졌지만 이 악마 같은 의사가 사회에 남긴 상처는 아물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것은 타락한 의료 윤리와 잘못된 곳에 놓인 믿음의 위험성에 대한 값비싼 교훈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지식과 존경이라는 외피 뒤에 때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병적인 사상을 가진 악마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경고이기도 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함께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무척 궁금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와 나누고 싶은 특별한 사연이 있다면 주저 말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모여 서로에게 큰 위로와 즐거움이 될 거예요.